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미국 국채 금리는 1.75%까지 급등하면서 나스닥 시장은 3% 이상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에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즉 SLR의 연장 여부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연준이 이 정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상승 출발한 나스닥은 하락폭을 키웠고요.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슈가 시장 전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오늘장 대응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하면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장은 인트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인트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연준에서 긴급 속보가 나와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사실상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좀 다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일단 좀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좀 보수적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뒤에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또 어떤 대응 전략 주실지 궁금하니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우리 해외 선물 넘버원 애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돼 있죠. 바로 경제인들을 위한 해선 캘린더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네. 저도 자 일단은 캘린더를 봤을 때 일단 3월의 캘린더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캘린더를 지급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뭐 날짜별로 경제적 지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날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실 때 오늘은 주요 이벤트가 없었나 아니면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오늘 체크해야 될 지표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날짜별로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캘린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넘버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캘린더 꼭 많은 분들께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까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방송 끝에 저희가 공개로 발표해드리니까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 이 방송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인트마스터와 방송 외 장중에도 선물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나스닥 상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SLR, 이 여부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연준이 SLR 정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금융시장에 좀 강탈했고 다우존스 지수가 300포인트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SLR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연준이 이 팬데믹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은행 측에 조금 더 완화적인 자본 허용을 임한 건데 이런 연장 여부가 이제는 거절로 하지 않겠다라고 드러나면서 시장에는 엄청난 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
예상되고 또 특히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시장이 지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27% 하락하고 있습니다. 12,794.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가 뒤에 띄워져 있는데요. 사실 이 연준의 속보가 나오면서 나스닥에서 급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다행히도 급락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이 방향성을 좀 잡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팻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준비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나스닥은 매도 나왔습니다. 나스닥 오늘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저도 되는데. 네, 오늘 나스닥 오늘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최근 좀 나왔죠. 이제 방금 앵커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 SLR에 대해서 자, 완화 조치 연장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시점 제가 잡아드리면 자 일단은 레인지 폭을 좀 크게 둘 거예요. 오늘 트레이딩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레인지 폭을 좀 크게 말씀을 드리고 12,830과 요 840포인트 이 시점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2,840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12,840단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자 차트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60분봉 관점에서 저점 뚫리기 전까지입니다. 지금 저점이 12,710에서 12,720단가였었는데 자, 일단은 이 이슈 즉 SLR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낙폭을 오히려 확대시키면서 저점을 이제 돌파를 할 그런 트라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 지금 시점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추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 이슈에 대한 가격은 이미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시점에서 매도 대응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재차 반등이 또 다시금 한번 오니까 그 이후에 12,840에 대한 단가 매도 트레이딩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포인트 자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840 단가. 네, 12,84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 지금 나스닥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나스닥이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어요. 어제 3%라는 큰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서는 이 하락폭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으나 연준의 갑작스러운 속보 발표로 인해서 지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840까지 또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나스닥 오늘 어디까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일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차트상에서 121선까지 저는 열려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자, 12,520단까지는 즉 500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요, 여러분들 모든 시장 즉 FOMC 이후에 다소 좀 실망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장 좀 중요했던 게 이제 전일에 있었던 18일 날이었죠. 18일 오후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쯤에 FOMC가 있었는데 이 FOMC에서 물론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 지금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2023년까지 동결하겠다는 이런 안정적인 즉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시기를 우려를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일축해줬다. 이런 식으로 좀 안정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자 FOMC 이후에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다시금 하락이 나왔어요. 한번 12,280 부근에서 재차 반등이 나왔다가 자, 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재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물론 이제 어제 전일이죠. 전일 이제 해왕 패널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FOMC 이후에.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FOMC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자체가 물론 이제 통화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뭐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까지는 동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도감은 있었지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요, 여러분들 미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근데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카드, 즉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이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앵커님이 말씀드렸던 SLR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간략하게 SLR이 뭔지 네.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보완적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은행이 기본적으로 자산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게 이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정 비율만 가지고 있어라.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상품도 그렇고 뭐 채권도 그렇고.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이 규제를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비중을 완전 뭐 크게 늘려도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해주겠다라는 이 규제가 있었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 규제를 연장, 즉 3월 말에 이게 만기가 됩니다. 이게 종료가 되는데 SLR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 규제를 연장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자기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좀 물량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일단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이 속보가 나옴으로써, 즉 연준이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국채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국채를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3월 말에 종료된다고 말씀드렸죠. 일정 비율을 좀 일단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규제가 즉 코로나 이후로 이제 완화를 시켜줬는데, 자 이거를 3월 말에 연장을 할지 안 할지 그게 오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에 대한 국채 이제 금리 상단 가능성은요. 네. 거의 2%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2%까지. 자 이렇게 된다면 네.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 받아들여진 입장 자체가 되게 이제 뭐 부담스럽게 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SLR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FOMC 때 SLR과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즉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정책,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YCC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이제 금리를 좀 제어하는 정책입니다. 무제한 양적 매입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시켜가지고 자산 매입을 무제한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FOMC 때 파월 의장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 기자회견이 있어요. 네. 이제 30분이 지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 10년물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충분한 그냥 완화적인 그냥 적절한 스탠스다. 지금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정 금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일단은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관련 리포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 이제 자 화면 보고 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나오죠. 얘기 자체가. 자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 최근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다. 자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0년물 금리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기자회견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자 근데 묻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줬냐면, 자 보면은 상당히 완화적이고, 즉 적절한 상태, 목표를 이제 달성을 방해하는 금융 여건의 긴축을 경계를 하지만, 자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 완전 고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거는 연준이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금융 여건의 긴축을 경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통화정책 스탠스가 자 적절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앞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랑 YCC, 자 이 모두 다 금리, 즉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걸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제한해주는 정책.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오퍼레이션과 같은 도구 중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있는지 묻는 질의에 자 직접적인 정책 도구를 언급을 회피를 하고 현재 정책 스탠스가 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국채 금리 용인을 하면서 금리 상승하는 걸 용인을 하면서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좀 낮추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좀 더 오를 전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1차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까지 한다면 앞으로 경제 전망은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대 인플레 즉 뭐 코어 물가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 전망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오를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기대 인플레를 사실상 제어를 해줘야 돼요. 제어를 안 해주게 된다면 이 기대 인플레를 제어하기 위해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지금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이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미국채 금리 상단을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한번 나올 거예요. 잠시 좀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이 한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나스닥 기술주 랠리 중심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 조정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적응하는 단계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래서 국채금리 상단으로 열어두는 거는 2%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자, 2% 즉 국채금리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뭔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의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판단한다면 매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에요. 앞으로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받아들였지만 이게 중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거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용인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적응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요 미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저는 일단은 나스닥이 13,500포인트까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악재로 좀 받아들여질 때 저는 12,500포인트까지 충분히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관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본 관점이죠. 일본 관점에서 121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121선. 그래서 앞으로 빠지게 된다면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빠질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저점을 갱신하진 않는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저점 라인대가 12,300에서 200포인트였어요. 200포인트. 근데 요 200포인트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판단이고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이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부양책도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1,400가 지급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1,400가 다 어디로 가냐면 저는 일단은 주식으로는 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동성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미국채 금리 상승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 뭐 큰 폭으로 하락은 할 거는 아니다. 즉 빅숏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은 저점을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가격대 수준은 저는 만약에 크게 빠진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12,500에서 12,4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 12,400 근처에서는 저점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강력히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12,200포인트 저점 갱신하진 않을 것이다. 저점 갱신하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시장의 모습은 이런 국채금리 상승 용인을 함으로써 이런 적응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실질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국채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를 좀 이런 제어하는 정책으로서 앞으로 이런 실질 금리가 올라옴으로써 이 시장의 조정이 계속적으로 좀 보여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물론 빅쇼트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드리고 나스닥 앞으로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남아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때 저점은 크게 여유 있게 열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연준 측에서도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을 용인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SLR 완화 여부가 이제 거절로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오늘 됐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점점 이런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큰 조정이 아니라 점점 조정이 줄어들면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바라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되게 악재적인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은 네. 좀 연준을 좀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을 좀 믿어보셔라. 지금 뭐 연준이 대체 무슨 생각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연준의 이 스탠스 자체가 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완전 고용과 이 물가 수준을 충분히 안정, 즉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조정을 받는 걸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받고 시장을 좀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칠 생각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자리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12,840포인트에서 오늘 단기적으로 매도 진입을 봐주셨고요. 나스닥은 12,400에서 50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12,200포인트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 잘 체크하면서 오늘도 안전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는 달러와 국채 금리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골드가 다시 한번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회귀하면서 달러와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 연준의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골드가 어떤 시세를 보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는 0.1% 상승해서 1,734.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계속해서 향방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골드는 이 매도가 단기적인 뷰일까요? 네. 지금 단기적인 뷰든 네. 장기적인 뷰든 골드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리 포인트 값을 일단은 저는 좀 길게 열어두고 싶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1754까지도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이제 저점 이탈하고 매도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앞으로 이제 1745 전고점을 넘지 못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의 트레이딩 즉 매도에 대한 전략은 1745부근 이 부근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자 선진입을 하게 된다면 10틱 정도 네. 10틱 정도 잡으시면서 1745부터 44까지 1745부터 네. 1744까지 여기에 대한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45달러에서 44달러까지 매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셨고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골드에 대한 추세는 하락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골드가 진짜 뭐 최근에 뭐 많이 이제 좀 떨어졌다가 네. 반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1700대 선에서 골드가 좀 놀고 있었는데 50달러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50달러 선까지. 근데 제가 일단은 좀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사실상 상승폭을 1770 구간대까지는 보고 있었어요. 1770에서 뭐 80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때가 아마 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 국채 안정화가 들어가던 시기였어요. 국채 금리에 대해서 즉 국채 입찰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입찰률에 대해서 응찰률이 상당히 좀 높아짐으로써 국채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좀 받쳐지고 있다. 그래서 골드는 재차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상승에 대한 레인지를 한 70틱 정도 잡아놨는데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50라인대가 저는 고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저는 FOMC 이전의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일단은 FOMC가 지났죠.
근데 FOMC가 지나자마자 미국채 금리가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자, 급등을 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즉 트레이딩 전략은 골드는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엔화 가치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지금 엔화보다는요,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방향성, 뭐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랑 자, 국채 금리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자, 국채 금리는 제가 나스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2%까지는 상승을 저는 뭐 연준이 충분히 용인하겠다라는 스탠스가 보여지고 있어서 미국채 금리 계속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골드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LR 방금 나온 이슈죠. SLR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옴으로써 국채에 던지게 돼 있습니다. 자, 비중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이제 자산 비중을 유지를 하려면 국채를 던짐으로써 공급량이 또 많아지겠죠. 그러면 채권을 다 매도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국채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 국면에 좀 접어들 것이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골드는 매도에 대한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잠시 달러 차트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가 여러분들 92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92달러. 자, 92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거는 사실상 경제적인 이 펀더멘탈을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죠. 이 미국의 펀더멘탈을 좀 반영을 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양책이 통과됨으로써 물론 이제 이 국채가 발행이 되고 뭐 달러가 이제 공급이 되고 물론 화폐 공급량이 많아지면 사실상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에 대한 방향성은 리플레이션 현상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도 아닌 인플레이션 현상도 아닌 딱 중간 가치 값에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가가 그렇게 급하게 뛰어오르는 현상도 아니고 뭐 물가가 완전히 좀 낮아지는 현상도 아닌 그 중간대를 유지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달러가 계속 공급은 하고 있지만 약세 즉 하단을 지지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부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달러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즉 펀더멘탈의 부분에서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경기가 빠르게 좀 회복세에 접어들게 되면 달러는 하단으로 좀 지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앞전에 말씀드렸죠. 반영이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나라의 경제가 좋으면 그 화폐 가치가 오르는 건 당연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여기에 대해서 리플레이션 현상을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가 약세를 지지해 준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물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달러가 내려갈 경우에는 골드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달러가 내려갔을 경우에는 골드의 상승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달러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골드가 내려가는 그런 하락에 대한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겁니다. 부양책을 통해서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펀더멘탈 부분에서 충분히 좀 회복세 이런 화폐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는 하단으로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앞으로 골드가 추가적으로 낙폭을 확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달러의 방향성과 이 국채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FOMC 때 자, 점도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작년 12월이었어요. 작년 12월 날에는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2023년에는 인상을 시킬 것이다라는 인원이 1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점도표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자, 일단 FOMC가 있죠. 총 연준위원이 18명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앞으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추측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해요. 나갈 때. 그래서 나갈 때 진짜 말대로 자, 점을 찍고 나가는 겁니다. 점 찍고 나가요. 앞으로 뭐 기준금리 동결을 할 것인지 계속 동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 인상을 시킬 건지. 근데 이게 작년 12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자, 3명이나 늘었어요. 앞으로 이제 2023년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한 거죠. 그냥 2023년 때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인원이 3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그런 뉘앙스가 이제 느낄 수가 있냐면 완화적인 정책이 이제는 풀릴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기에 금리 인상 시기가 온다면 앞으로 긴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면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앞으로 좀 후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연준에서 이제 점도표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게 작년에 이제 한 3명 정도 늘었다. 1명이었었는데 3명 정도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 얘기 자체가 통화적인 통화적인 스탠스에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이제는 빨리 테이퍼링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BOJ 일본 통화정책 회의에서는요. ETF가 좀 위험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자산 매입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이 엄청 경제 성장률이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이 미국이 통화정책이나 뭔가 이런 완화적인 스탠스는 2023년까지는 저는 뭔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경제 회복이 계속 정상화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2022년에도 아니면 빠르면 진짜 2021년 후반기에는 테이퍼링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도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결국에는 골드가 좀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골드는 하락세에 좀 접어들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점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골드의 트레이딩 전략은 1745달러 선과 1744달러 선에서 매도에 대한 전략 가져가시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뭐 달러와도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이 리플레이션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골드의 장기적인, 중기적인 추세는 하방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자, 오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1744에서 45달러 선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챙겨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해외 선물 넘버원 절반 이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희가 우리 넘버원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캘린더 이벤트 준비를 했잖아요. 이 3월부터 남은 12월까지 정말 이 글로벌에 있는 모든 경제 지표와 경제 이슈가 담겨 있는 캘린더입니다. 트레이딩에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거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넘버원이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품 오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오일이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0달러도 깨고 내려갔죠. 오일이 이번 주에만 8%가량 하락세가 나왔다고 하는데 유럽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세 그리고 늘어나는 원유 재고 때문에 계속해서 이 원유 수요에 대한 회복이 좀 우려가 생기는 것 같고 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갈등을 보이면서 러시아 측에서 원유 증산하겠다 이런 이슈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가격 지금 확인하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27% 하락해서 59.9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0달러에서 이탈했지만 59달러 초반에서 조금은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자,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매도네요. 오늘 모든 상품들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일 매도 어느 진입할까요? 어느 시점에서 진입할까요? 저는 60.50달러 선과 네. 좀 이번에 좀 빠르게 드릴게요. 트레이딩 네. 전략 좀 빠르게 드리고 60.50달러 선과 60.60달러 선. 자, 여기서 매도에 대한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50달러에서 60.60달러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셨고 오늘 조금 빠른 자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오늘 안에 이 데이 트레이딩 뷰 안에 이런 매도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전략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일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최근 뭐 기저효과와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해서 뭐 60달러 선까지, 뭐 68달러 선까지는 오진 못했지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일에 대한 이제 간단한 좀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좀 재고량이 좀 늘었어요. 휘발유 재고량도 그렇고 뭐 이제 원유 재고량도 상당히 좀 늘어난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뭔가 이제 다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이 셰일 기업을 공격을 할 것이다. 뭐 셰일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공급량을 좀 늘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복 가능성을 좀 이제 염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오일의 이제 재고량이 좀 급감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기준점은 오히려 이제 뭐 많이 상승에 대한 국면을 보여줬는데 저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60분봉에 대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발산 시가 라인대 63.30 라인대가 상승으로 돌파는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으로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매도에 대한 좀 유리해요. 지금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면 63.40 라인대랑 30 라인대 이 시점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즉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만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오일은 공급과 이 수요에 대해 문제를 엄청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때 앞으로 뭐 뉴스가 뭐 혹시 공급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뭐 수요적인 측면이 갑자기 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재고량이 늘어난다는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있다 보니까 매도로 충분히 좀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이슈가 뭐 오일은 공급과 수요 요거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말고는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도에 대한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3.30달러 돌파가 나왔지만 재이탈을 했기 때문에 오일은 매도로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60.50달러에서 60.60달러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으니까 오늘 한번 트레이딩 시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 유로 바로 만나볼까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달러의 상승세가 멈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 때문에 달러에서는 매도세가 나왔고 또 10년물 금리는 14개월 내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달러는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 FX 시세 함께 확인하시죠. 유로 FX는 0.3% 하락해서 1.1901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뷰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올 매도입니다. 자, 유로 FX도 매도 나왔습니다. 자리값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자리값은 1.19,000 포인트, 요 19,800포인트랑 19,700. 이 시점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9800에서 1.19900달러 선 맞으시죠? 네. 네. 이거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드네요. 유로 FX가 5자리 소수자리까지도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데 1.19800에서 900달러 선까지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자세한 전략 들어볼까요? 자, 앞전에 좀 말씀드렸던 이 달러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이 백신 보급 쪽에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백신을 보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슈가 한번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가 결국에는 다시금 좀 재확산이 됐는데 어제부로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부로 다시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승인을 하겠다. 네. 요거를 좀 물론 이제 안전하지만 요거를 이제 뭔가
변수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로존이.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이제 이 보급화가 아직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았다 보니까 유로존이 이제 미국에 상대적으로 좀 경기적인 이 측면이 좀 크게 차이날 것이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더뎌지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로의 통화 가치로서도 재차 반등, 즉 상승에 대한 추세를 타기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유로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재차 반등은 뭐 힘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자, 유로존이 뭐 경기를 회복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도 똑같이 경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축 통화에 해당이 되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준 기축 통화로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외상관 관계를 좀 받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달러가 이제 하단으로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유로가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 이제 하실 때 미국과 이 유로존 이제 대비를 했을 때 이 경제 전망치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크죠. 미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요 유로존이 좀 따라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비해서 약세 흐름 기조를 당분간 좀 이어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추가 방향성은요,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달러에 대한 방향성도 체크를 해보면 되겠지만 유로는 저는 재차 상승하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1.19,800, 그 다음에 19,900, 19,900 이 포인트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지금 상승점 이후에 우리가 똑같은 지지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점이 18,610 라인대였는데 이 시점에서 역헤드로 충분히 추세선을 잘 타다가 자, 하락이 나왔어요. 달러가 이때는 좀 방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국면이었거든요. 상승하는 국면에서 저항 시도를 했지만, 물론 저항 시도를 돌파 시도를 했지만 이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60분봉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60분봉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만 2만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 자, 2번이나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저점이 확실히 밀려버렸거든요. 자, 박스 구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이 박스 구간에서 저점이 이탈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상 자, 그냥 앞으로 하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뭐 이제 급등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뭐 상당 고점, 즉 1.2만 달러 선에서 매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박스권이니까. 근데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탈. 자, 이탈이 나온 거면 자, 기본적 분석을 해봐도 여러분들 달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으니, 자, 요 이탈한 거를 우리가 믿고 매도에 대한 트레이딩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유로를 매도에 대한 관점을 드린 거고, 자, 고점 부분에서 제가 드리지 않는 이유는 박스권을 이탈을 했다. 60분봉 관점에서 박스권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즉 저점에 대한 이탈이죠. 이 저점에 대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낙폭을 확대를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고점에 대한 매도보다는 오히려 고점 아래 부근인 19,800포인트부터 19,900포인트. 자, 이 시점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한다면 자리값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 손절 레인지도 어느 정도 두셔야 됩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20틱에서 한 30틱 정도는 손절값을 두시고, 물론 익절 부분은 좀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손절 대비해가지고 손익비 구성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도에 대한 자리값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19,400포인트.
19,400부근에서 매도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로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로 FX는 매도를 보시는 이유가 박스권을 계속 그려가고 있었는데 그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또 달러 또한 지금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유로 FX는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고 1.19400에서는 공격적인 매도를 그리고 오늘 주신 자리값은 1.19800달러 선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나스닥을 한번 더 봐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스닥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인트 마스터님이 주신 자리값이 12,840포인트잖아요. 네. 지금 2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자, 20포인트밖에 네, 옵니다. 남지 않았는데 네.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최초로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나스닥 방향이 저점을 갱신을 했지만 우리가 60분 봉상에서 자, 종가 갱신은 못했어요. 760에 대한 단가죠. 네.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60분 봉 기준점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시점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회복을 그러니까 이제 저점으로 이탈이 나온 이런 종가 갱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2,500포인트는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재차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에서 고점 부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80에 대한 단가, 880에 대한 단가를 보시고 자 840까지 왔을 때 손절 레인지 무조건 꼭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은 최소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는 둬야 돼요. 10포인트당 40틱이고요. 이제 20포인트에서는 80틱 정도 됩니다. 80틱. 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가져가실 때 충분히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손절 짧게 두시면 무조건 컷 나가요. 컷 나가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유 있게 레인지 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컷 나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죠? 컷이 나간다라는 거는 네. 손절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용어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컷 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자, 손절 치시면 됩니다. 손절. 손절을 꼭 치시길 바라고 손절에 대한 여유 꼭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네. 앞으로 12,840포인트 매도 전략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840을 오늘 주셨는데 12,880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손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10포인트에서는 40틱, 20포인트에서는 80틱으로 손절을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미니 나스닥이 내려가길래 과연 이 자리값이 올까 했거든요. 네. 오네요. 바로 820선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레인지를 항상 크게 둬요. 나스닥은 뭔가 이제 네. 즉 진입 타점을 가져갔을 때 물론 네. 이제 막 100포인트씩 이렇게 익절을 볼 수 있는 그 매매 기법이 아니라면 네. 저는 이 세세하게 진입 포인트 시점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자, 820 막 830 여기까지 오는데 한번 크게 눌렸다. 자, 그럼 자리값 취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가격대는 받아준 거예요. 이미 익절 구간을 준 거기 때문에 청산 구간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터치만 해도 그쵸. 터치만 해도 아니면 그 부근 근처 가까이 왔을 때도 자리 체크를 안 해주고 다시 눌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네. 좀 취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더 위 상단 레인지인 12,880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중요 포인트 가격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대한 저점 12,760포인트, 그다음에 950포인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3,080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3,080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지금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는 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스윙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상존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나스닥 12,880, 그다음에 950, 13,080. 자, 이렇게 중요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매도 시점을 주셨는데요. 매도 타점을 주셨는데 12,800, 12,950, 13,080 이렇게 세 자리 주셨으니까요. 오늘 성공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인트마스터와 자세한 상담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커피 쿠폰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238님 그리고 1600님이시고요. 저희가 또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꼭 커피 쿠폰과 캘린더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간 고생해주신 인트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신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요. 자,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